YTN 뉴스라이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대부분 비와 눈이 그쳤지만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대설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서 주의도 필요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군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은 눈이나 비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빙판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운전자는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서행 운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행자는 낙상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는 산발적으로 강수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눈발이 약해지면서 대설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됐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 제주 산간에는 오후까지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에도 저녁 한때 약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9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1도, 대전은 0.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와 대구가 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추위 걱정도 없겠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렇게 기온이 낮을 때는 도로가 얼까 봐 걱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겨울철 도로 위에 깔리는 살얼음, 블랙아이스는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서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도로 위에 암살자로 불릴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데요. 얼마나 위험하고 또 대처법은 무엇인지 윤성원 기자가 실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다리 위. 산산조각이 난 자동차들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달 5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다리 두 곳에서 차량 30여 대가 연쇄 추돌하며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도로에 끼는 살얼음,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랙아이스를 지나는 건 물을 뿌린 대리석을 지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미끄럽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미끄러운 건지 전문가와 함께 실험해보겠습니다. 블랙아이스 환경과 유사한 젖은 대리석길과 일반 아스팔트 도로를 시속 40km로 주행해봤습니다. 물에 젖은 대리석에서의 제동 거리는 16.7m, 아스팔트 도로에선 7.3m로 측정됐습니다. 같은 속력이라도 제동거리가 2배 넘게 차이납니다. 블랙아이스 환경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행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제동거리는 37.3m, 실험 환경인 대리석길을 넘어갈 정도입니다. 와, 거의 끝까지 오네요. 앞차와의 간격이 30m 이내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방향 유지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 아스팔트를 지날 때와 달리 차체가 급격하게 흔들릴 뿐 아니라 차가 아예 방향을 잃고 빙글빙글 회전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습기만 있어도 영하권 날씨에선 블랙아이스가 생성된다며 저속 운행을 당부합니다. 영상에서 영하로 떨어져서 얼음이 오는 조건이면 무조건 어느 곳에나 블랙아이스가 있다는 것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 예방을 하시고 조심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확인하고 운행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졌다면 브레이크를 밟은 채 핸들을 급격히 꺾지 않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어젯밤 경남 거창군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이 앞서가던 트럭과 추돌해서 도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부산에서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전복되면서 경찰이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윤태인 기자입니다. 어둠이 가라앉은 고속도로 위 대형 트럭 한 대가 편도 2차선 도로를 막아섰습니다.
수습에 나선 차량까지 뒤엉켜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8시 반쯤. 경남 거창군 광주-대구 고속도로 대구 방향 둔마 1교 부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23톤 화물 트럭이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가 몰던 차량이 고속도로 2개 차선을 가로막으면서 30분 정도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 가드레일 옆으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구선아들목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2대가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뒤집힌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뒤로 시뻘건 물길이 일고 솟아오르는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시작한 공장 건물 1개 동이 모두 탔지만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임명신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건물 신축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외벽이 조금 그을렸네요.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에 컨베이어 벨트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한때 발령했습니다. 불은 6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조금 덜게 됐습니다. 반면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이끌었던 검찰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 86억 원을 건네는 등 이른바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듬해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지만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의 최종 지시자로 이 회장을 추가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로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다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했다는 등 주요 공소 사실에 재판부는 번번이 증거 부족,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정농단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법원을 오가며 무려 106차례 재판을 소화한 이 회장은 일단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반면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이 회장까지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무죄를 받으면서 당시 수사를 주도한 검찰 수사팀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전례를 만들고도 완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심 판결이 우리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사이 국제투자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성설중재법원은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는데 합병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우리 정부가 배상 불필요 근거로 내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사법부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이미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마지막 피고인으로 5년여 만에 1심 선고를 받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5년 만에 첫 판단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법부 3인자였던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도움을 받아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처리되도록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울먹이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해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해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대필해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홍일표 전 의원의 재판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직권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받아 감수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혐의도 검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일부 불법 행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5년 넘는 시간 동안 혐의를 벗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결과에 대해 입장 없으세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가운데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이규진 전 부장판사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심 선고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기결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부터 나라를 들썩였던 사법농단의 몸통이 차관급 판사에 불과했던 용두사미 결과가 나온 건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르면 오늘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생계형 사면에 방점을 찍고 정치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심의를 거친 특별사면 안건이 이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뤄집니다. 가기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단행될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 그리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뤄집니다. 물론 금품 비위나 음주운전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름을 올릴 정계 인사는 한 자릿수로 전망되는데 관심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직들의 포함 여부입니다. 특히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단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논란에도 재판 중인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에 임명하며 굳은 신뢰를 보냈는데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명분 없는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야권의 공세가 이미 시작된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에 내놓을 영상 인사에는 이전 명절과 다르게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방송 예정인 KBS 대담에서 전후 사정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설이나 추석 명절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나란히 한복을 차려입고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 영상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서 대통령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국민에게 전하는 명절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합창단은 가수 변진섭이 1989년 발표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불렀는데 윤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날 행사에서 이 노래를 듣고 국가 지도자로서 할 일이 담겼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합창단이 전하는 설 메시지에도 여론의 관심은 김건희 여사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매번 등장하던 명절 인사에서마저 대통령 배우자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공개 일정 없이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활동을 재개하는지가 관심인데 오는 7일 밤 10시 KBS가 공개하는 윤 대통령 신년 대담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KBS와 2시간 넘게 사전 녹화를 진행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준비된 원고 없이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평소 생각을 현장에서 바로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전후 사정 역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사적 인연을 악용한 몰카 범죄이자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윤 대통령이 비판적 여론을 달랠 메시지를 내놨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관련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지를 두고 고심한 끝에 결론을 낸 건데요. 진보 진영이 함께하는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선을 65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으로 현행 준연동형과 과거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고심하다 최종 입장을 정한 겁니다. 이 대표의 결론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였습니다.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또 다시 위성정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소수당 배려라는 준연동제 취지를 퇴색시켰던 꼼수 위성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여당이 먼저 위성정당 창당으로 반칙을 쓴 만큼 승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멋지게 지는 건 소용이 없다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던 이 대표가 결국 준연동형 유지를 결정한 건 당 안팎의 거센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에 이어 최근 당 소속 의원 절반이 대선 공약 파기는 안 된다며 병립형에 반대한 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3지대와의 연대와 상생 정치를 언급한 게 준연동형을 굳힌 결정적 계기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호적인 그런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정치 일을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입장을 정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소수 정당과 구체적인 선거 연합 방식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를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기로 한 걸 놓고 이재명 대표 기분에 맞춰서 선거제를 정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미 비례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준연동형제의 혜택을 봐야 될 제3지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소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대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선거제도를 한 명의 결정에 맡긴 것 자체가 코미디란 겁니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4월 10일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이 준연동형 폐기를 염두에 두고 야당과 협상해온 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을 반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위성정당과 다름없는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를 천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비례 위성정당을 띄워 맞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국민의 미래로 당명을 정하고 창당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현 선거제를 유지하고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까지 예고하자 애초 준연동형 비례제로 혜택을 봐야 할 이른바 제3지대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정당은 어떤 이유로 입법 취지와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 정당은 어떤 논리로 공교롭게 대선 후보와 대표가 같은 상황 속에서 대선 주자 시절에 본인의 입장을 시건하는지. 이번에 또다시 위성정당 노름을 두 정당이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확실한 심판을 받을 거다. 저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일단 준연동형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설 발판은 유지됐지만 양당의 세부 협상 과정은 아직 변수입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극복하기 위해 제3지대 정당들이 헤쳐 모이는 빅텐트 논의에 탄력이 붙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모두 민생 행보로 바쁩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는 서울 경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장에 들어섭니다. 번데기도 사 먹고요. 또 어묵도 먹고요. 이것저것 사서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드린 거지.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물건을 받고 주머니에서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을 꺼내서 계산합니다. 차에 타기 전에는 멀리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미처 인사를 하지 못한 상인과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하나 받을까? 닭 좀 하나 주실래요? 닭 하나 주세요, 닭.
아니야, 받아요. 다 드셔야 돼. 다 드셔야 돼.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가격 얼마예요? 얼마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인들에게 황태포에 생닭까지 건네받아서 상품권으로 계산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에는 생닭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왼손에 들고 있는 건 황태포입니다. 자, 이렇게 양손에 생닭과 황태포를 들고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자, 경동시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는 갑을 선거구 모두 19대부터 3번 연속 민주당이 이긴 곳인데요. 한 위원장은 앞서 구리, 김포에 이어서 동대문까지 국민의힘에게 상대적으로 험진 지역을 찾아 서울 민심을 챙기는 모습이죠. 한 위원장은 경기가 안 좋아서 서민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 상품권을 쓰는 거에 한도를 2배로 늘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공약을 내고 공약을 하기 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른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내고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피습 사건 이후 지역 행보를 재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텃밭인 광주를 찾은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9개월 만에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 있는 양동시장을 찾았는데요. 피습 사건 이후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하는 시민에게 상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이재명 대표에게 시민들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국밥집인데요. 이재명 대표 2년 만에 이곳도 이렇게 다시 들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죽비를 때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걸 두고 공약 사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광주를 찾아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찬성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이 정권은 헌법 전문 수록을 말로만 계속 반복합니다. 공약 사기, 이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약 구도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여당은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고 즉각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런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새로운 미래를 의식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도 내일 지도부와 함께 광주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창당 후 첫 행선지로 광주를 찾는 건 그만큼 정치적 고향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거겠죠. 네. 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 모두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설 연휴 호남 민심의 행방이 주목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집필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에는 대통령 재임 시절과 또 탄핵을 거쳐 지금 사저에 입주하기까지 소회가 담겼습니다. 북콘서트에서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어제 행사장으로 가보시죠. 행사장에는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와 허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친박 인사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활동과 관련해 이런 여지를 남겼는데요. 총선을 앞둔 만큼 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또 하여튼 굉장히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는 또 그냥 아쉬운 대로 또 이거는 좀 잘한 결정이다 생각한 건 또 그대로 이렇게 써서 밝힘으로써 이게 미래 세대한테도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이제 총선까지 60여일 남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네요.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스파이더맨처럼 건물 외벽에 딱 붙은 사람들 치고 영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도주하는 마약 사범입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야산에서 마약을 캐고 반찬통을 열었더니 코카인이며 필로폰이 한가득입니다. 이거 뭐 엄마 반찬만 담아와도 부족한데 마약이 웬 말입니까? 검찰은 마약 유통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최초로 마약을 들여온 총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총책을 붙잡는 대로 마약을 얼마나 밀수했는지, 구매한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투약한 사람까지도 샅샅이 조사할 방침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난간을 딛고 건물 외벽에 선 남성이 위태롭게 걸음을 옮깁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서더니 창문을 열어 윗집으로 넘어갑니다. 마약 유통으로 검찰의 추적을 받자 필사의 도주극을 펼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인적 없는 야산 바닥을 파헤칩니다. 땅에서 흰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준비해간 가방에 넣습니다. 밀수된 코카인을 약속된 장소에서 넘겨받는 장면입니다. 프랑스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12월부터 국제 우편을 통해 밀수한 마약은 코카인과 필로폰 등 6억 2,500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일당은 총책에게 마약을 받는 수거책과 보관해둔 마약을 유통책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코카인을 전달할 때에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건물 소화전에 몰래 넣어두거나 야산에 파묻어두고 그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 YTN 단독 보도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부실했던 대응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당시 헬로윈데이에 1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력에 여유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알겠다, 딱 알기만 하고 거기서 끝마쳤습니다. 검찰은 김광호 전 청장이 적절한 사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지휘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윤웅선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핵심 책임자로 참사 447일 만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 해제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참사 발생 2주 전쯤부터 김 전 청장은 헬로윈 때 10만 명 이상이 몰릴 거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사 발생 이틀 전인 2022년 10월 27일에는 무정차 통과 필요성 등을 언급한 헬로윈데이 치안 여건 분석 대응 방안을 추가로 보고받았습니다. 보고 직후 김 전 청장은 경비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경력 여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력 여력이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김 전 청장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라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이태원 헬로윈 축제의 위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경력 사전 배치 등 지시와 당부는 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참사 당일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회가 저녁 8시 반쯤 마무리되자 김 전 청장은
고생했다는 말로 노고를 치하하고 무전을 종료했습니다. 그런 뒤 헬러인 상황을 점검하거나 경력을 배치하는 조치 없이 퇴근해 사상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빚어지게 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지만 실화가 아니길 바라면서 역사를 직시해야만 했던 140분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희생자 유족이 겪어야 했을 인고의 40여 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당시 전역 3개월을 앞두고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전사한 병장이 있습니다. 중대장님의 지시 없이는 절대 총을 넘겨줄 수 없다며 투항 대신 저항을 택했고 쿠데타군의 총에 맞아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입니다. 당시 신군부는 전사가 아니라 순직으로 처리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정부가 정 병장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며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유족은 국가는 여전히 예우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979년 12월 13일 새벽,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필두로 한 군대 내 불법 사조직 하나회는 공수부대까지 동원해 국방부 청사에 난입했습니다. 당시 전역 3개월을 앞두고 국방부 벙커를 지키던 정선엽 병장은 공수부대원들의 무장 해제 요구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전사했습니다. 정 병장의 전사는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고 김호랑 중령과 함께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정 병장 형제들은 정부의 위법한 행동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2년 만에 유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정 병장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 때문에 정 병장의 생명과 자유는 물론 유족들의 명예 등이 침해됐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유족 4명에게 각 2천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국방부로부터 전혀 애도라든가 위로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유족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군사 쿠데타의 또 다른 희생자였던 고 김호랑 중령 유족들도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의 측근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모습을 노출하지 않으려 허리까지 숙이면서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허리는 진작에 피해자들에게 숙였어야 했습니다. 이 측근은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 씨와 함께 체포됐었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보도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성명을 통해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JCH의 신병을 한국에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한모 씨, 권도형의 사업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한 씨와는 별도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권도형 씨는 한국과 미국 중에 어느 곳으로 송환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한 결정은 권도형 씨의 구금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15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직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지급하고 셋을 낳으면 국민주택을 주겠다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바로 부영그룹인데요. 정부에는 이 주택에 대한 토지 제공과 신생아를 위한 기부의 세금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신생아 1명당 1억 원씩 격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시무식에서 지난 2021년부터 소급 적용해 3년 전 아이를 낳은 직원 70명에게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셋 낳은 임직원 가정에는 3억 원 혹은 임차인의 조세 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지급을 위한 토지는 정부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회사다운 회사로서 출산 장려에 기여해서 인구에도 기여하는 장래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셋째까지 낳으면 1,00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국내 대기업은 일부 있지만 1억 원씩 거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과 충북 영동, 경남 거창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출생아 1명당 1억 원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기간 여러 지원금을 합친 성격입니다. 이 회장은 이번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이 있다며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일단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 이후 출생아 1인당 1억 원 이내로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개인이나 법인 기부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게 하면 금모으기 운동 때처럼 자발적 참여가 크게 늘 것이란 주장입니다.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시도가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돼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출생률 하락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경제적 부담이 꼽히죠. 특히 아이가 장성하는 시기가 정년과 맞물려서 자녀가 많으면 퇴직 후가 부담된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대전의 한 지자체가 자녀 2명 이상을 낳은 공무직 직원들을 정년 후에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놔서 주목됩니다. 이상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과 아동수당 지급 등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져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 중 하나로는 부모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꼽힙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정작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 소득이 끊기는 걸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전 서구청이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뒤 출산해 자녀가 2명 이상이 된 다자녀 부모는 만 60세에 퇴직해도 재계약을 통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2년 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 추진 전에 아이를 2명 이상 낳아 키우던 공무직 직원은 퇴직하는 해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1명만 키우며 구청 공무직으로 일하는 한 부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퇴직 후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제도가 생긴다고 하니 일단 먼저 이제 제가 아내한테 둘째를 낳아도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이달 안에 규정을 개정하고 정책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당 지급이나 휴가 일수 지원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부모의 근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분위기 하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전 서구의회 야당 의원들은 선심성 행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규정은 조례와 달리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수혜 대상에게 지금 필요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설 연휴에 가족 모임을 갖거나 차례를 지내지 않고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잠재됐던 소비가 여행으로 몰리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서울 안암동에 사는 직장인 양어진 씨. 휴식 시간에 여행 계획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집에 내려가지 않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설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 차례를 지냈지만 연휴보다 편한 날 보자는 부모님 권유 덕분입니다. 부모님이랑 할머님도 그렇고 그냥 복잡스럽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너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냥 설날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고물가 고금리에 거의 모든 소비는 쪼그라들었지만 여행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는 해외 여행 상품이 많이 팔리는 대목입니다. 이번 설 연휴도 주요 여행사들의 해외 패키지나 관련 상품은
지난해보다 50에서 90%까지 늘었습니다. 베트남이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24%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연휴를 활용한 이 단거리 지역 여행 수요가 평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외 관광이 늘며 인천공항 이용객은 재작년 1,700만 명에서 지난해 5,600만 명으로 1년 새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패션 온라인몰에서는 한겨울에도 반바지 같은 휴양지 옷들이 지난해보다 200% 이상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여행을 못 갔던 거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가장 크겠고요. 또 SNS에 공유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또 잠재적으로 그렇게 여행을 좀 가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만 해외여행 급증은 여행 수지 적자폭을 키우며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내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 20만 장을 배포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소폭 올렸는데요. OECD는 반대로 소폭 내렸습니다.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내수 경기마저 침체되는 상황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0.6%포인트 대폭 올린 2.1%, 중국도 0.4%포인트 상향한 4.6%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렸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역시 미국 경제 성장률을 석 달 전보다 0.6%포인트 상향한 2.1%로 조정했고 4.7%로 잡은 중국 경제 성장률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도 0.2%포인트 올려 2.9%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OECD는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부 전망치와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2.7%로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각 한국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회복에도 우리 성장률을 하향한 건 내수 침체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 소비 침체되는 것이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반영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소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위험 요인으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물가 압력을 꼽았습니다. 또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의 뒤늦은 영향이 예상보다 길거나 커서 경기 하방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한 통화 정책과 함께 재정 여력 확보, 교육 개혁 등 구조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주에) 한 번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서 살펴보는 라이더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대문 경찰서 홍윤기 경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첫 번째 사건 영상부터 함께 볼까요? 예. 보여주시죠. 네, 지난해 12월입니다. 한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가서 지금 주변을 서성거려요. 예, 문을 좀 만져보네요. 그러다 앞에 탔어요. 예. 자, 이렇게 뒷문도 만져보고 앞문으로 이렇게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남성이 지금 다가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다리를 걷어차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리를 걷어차고 지금 넘어진 여성을 저렇게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작년 12월 28일에 종로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보시다시피 시동을 켜놓은 피해자 차량 인근에 서서 피해자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보고 차량에 탑승을 한 겁니다. 예.
탑승을 하니 피해자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니 대리기사 부르신 줄 알았다 해서 피해자 여성을 안심시킨 다음에 예. 영상과 같이 뒤따라가서 발을 걸고 무차별로 폭행했던 사건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아까 이렇게 문을 좀 뒷문도 이렇게 만져보고 뭐 한 걸 보니까 이게 자기 차가 아닌데 잠겼나 열렸나 뭐 이렇게 좀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더니 앞문으로 가서 태연하게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예. 차 주인이 와서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지금 대리운전 기사 부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킨 거죠. 근데 이 여성이 자기 안 불렀다 뭐 이랬나 보죠. 이러고서 다시 전화 통화를 하러 가는데 쫓아가서 저렇게 폭행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한 여성이 얼마나 놀랐을지 이거 참 황당한 일인데 자, 그런데요. 이 일을 벌이기 전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계속 화면 보여주시죠. 자, 지금 건물들 보이고요. 예, 골목으로 한 남성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나오네요. 예. 자, 이 남성. 손에 뭘 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뭘 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까 본 영상 한 10분 전쯤에 똑같은 종로구입니다. 작년 12월 28일 22시 49분경이고요. 이 피해자분은 자기 주차장 조수석에 앉아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운전석에 타서 가방과 차키를 내놓으라며 폭행을 가했는데 피해자 여성분이 또 반항을 하니까 무차별 얼굴을 이번에는 폭행을 해서 아이고. 물건 절취한 다음에 예. 손에 들고 나오는 것처럼 절취를 한 다음에 도주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빈 차에 들어가서 대리운전 기사인 척하기 10분 전쯤에 예. 또 도로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들어가서 저 절도 행각을 벌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차에는 운전자가 있었던 거예요. 조수석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 운전자가 조수석에 타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운전석은 비어 있고 시동은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태연하게 운전석을 열고 거기 들어간 겁니까? 예, 아까 이 영상들이 보시다시피 수법들이 다 공통됩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둘 다 피해자가 여성 운전자였고 그들의 차량을 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여성 운전자가 타고 있거나 아니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그 차에 타가지고 절도를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절도 행각을 벌인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경찰이 저 남자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 남성에 대해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2 신고로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다. 그래서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여성분이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자신은 차량을 정체해두고 있었는데 운전석에 누가 타서 강도짓을 하고 자신을 때렸다.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됐고 마침 다른 신고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신고가 접수돼서 출동을 해보니 마찬가지로 차량 문 잠가두지 않은 것을 기회로 해서 들어와서 폭행을 가했던 사건이라서 동일 범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 차량 절도 사건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는데 이게 범인들이 좀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시동이 안 걸려 있으면은 시동이 걸려 있으면은 사이드 미러가 열리기 때문에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드 미러가 개폐되어 있는지 유무를 가지고 범행 대상은 물색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저렇게 또 가가지고 지금 화면 보시면 이거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직접 또 확인을 해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열리니까 또 타가지고 태연하게 아마도 운전자가 오지 않았으면 또 뭘 훔쳐가려고 했거나 뭐 이제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경찰이 그래서 범인의 뭐 주소지를 확인을 했나 보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미 범인이 뭐 도주를 한 상태였다 뭐 이런 겁니까? 예. 인상착의가 공통되게 진술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다 싶어서 CCTV를 추적을 했더니 서대문구 고시원에 살던 남자로 확인이 됐는데 이미 경찰이 갔을 때는
도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적 사항은 특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휴대폰 위치값,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서 조회를 했더니 안산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안산에서 렌트카를 조회하면서 피의자가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런데 렌터카로 도주를 했다. 요거는 또 어떻게 의심한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 여기에서 경찰의 예리한 촉이 발동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앞으로 된 차량이 없기 때문에 렌트카를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수색하던 중에 항상 계속 일정했던 피해자의 위치가 변동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나타났고 수색하는 모든 차량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와중에 한 대의 차량만이 주차된 구역에서 이탈된 거를 포착을 하게 되었고 그 차량이 피의자가 타고 도주하는 차량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추적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이 남자가 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렌터카를 수색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 대가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예. 한 대가 위치가 변하고 휴대폰 위치도 변하고 하니 이 차다 특정을 했는데 도주하면서 휴대폰을 꺼버려서 아이고 이제 수기 그 어디로 갔는지 찍어보면서 탐문하면서 검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신호를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휴대전화를 꺼버리니까 네. 직접 이거는 뭐 육안으로 확인해가면서 아니면 뭐 물어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을 좀 보여주실래요? 다음 장면은 경찰이 범인을 추적해서 결국에 검거하는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검거된 순간의 상황 어땠는지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목소리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밤 11시경에 앞에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반대편 차선에 시동을 모두 끄고 마치 아무도 없는 차량인 것 같은 차량 한 대를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까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운전석 문 쪽에 차량을 대고 저희 팀원들 모두 다 내려서 그 안에 있던 피의자를 내리게 한 뒤에 본건 피의자가 맞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차량을 몰고서 도주한 범인을 피의자를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길가에 불이 꺼진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차에 다가갔더니 그 남성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제 끌어내서 검거를 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또 바짝 추격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검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피의자가 차량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거기 있던 이제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거죠? 물건을 훔치려는 것도 절도에 해당하고 폭행을 하면서 차 키나 가방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강도가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강도가 되고 여기에 아까 신고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린다. 그리고 발을 걸고 수차례 땅바닥에 사람을 내치는 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강도 상해죄로 평가가 돼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라는 매우 중형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 남자는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본인은 술에 취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차량에 탑승해서 여성들 대상으로 범행한 거는 시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속되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아유, 이 사건 소식 들으시는 여성 운전자분들, 뭐 여성이 아니더라도 운전자분들 혹시 길가에 차 세워놓고 뭐 업무를 보거나 이런 분들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사건 다신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건이 아니고요. 조금 훈훈한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남성 2명이 책상을 옮기고 있습니다. 부자 관계라고 해요. 아버지랑 아들인데,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매트리스가 커브가 굉장히 막 펄럭거려요. 그래서 좀 열어봤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저 안에 이렇게 들춰봤더니 저게 뭐죠? 현금인 것 같습니다. 아, 저거 10,000원짜리 현금 다발로 네. 보이는데요? 경감님, 저희 무슨 일입니까? 지금 매트리스 안에 돈이 있어요. 버려진 매트리스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임경찰관 고성주 순경이 비번이었던 지난 24일 날 오후에 예.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예. 책상을 버리러 나갔다가 돈이 보이는 거예요, 매트리스에서. 그래서 분리수거장에 있는 매트리스 확인을 해보니까 5만 원권, 10,000원권 여러 장이 꽂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예. 일단 더 안 날아가게 버리려던 책상에 돈을 넣은 다음에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렇게 아버지와 책상을 버리던 신임 경찰관 고성주 순경이 예. 저 옆에 있는 매트리스가 좀 이상해서 들춰봤더니 저기 이제 현금 다발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걸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군요. 저거 대체 얼마나 들어있었던 거예요? 출동한 경찰관들이 은행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지폐를 세보니까 5만 원권 120매, 아이고. 그리고 10,000원권 1,197매, 그러니까 1,797만 원이었던 거죠. 아유, 매트리스 안에 지금 1,8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던 건데. 예. 아, 저거 잃어버린 분은 얼마나 또 지금 가슴을 졸이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을 찾았나요? 주인 찾았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니까 매트리스에 있는 스티커 통해서 주인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80대 여성분이 침대로 사용하던 건데 2년 전에 남편분이랑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주는 거를 아껴서 매트리스에 끼워놨는데 이제 조금 정신이 안 맑아지셔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매트리스를 버리는데 돈을 끼워놨던 사실을 기억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연락을 가족분들에게 드렸고 당일날 찾아와서 이제 감사하다, 이런 큰 돈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성주 순경이 사양하고 그랬군요. 아유, 그 할머니나 그 가족분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예, 당시 현장을 찾았던 경찰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갔으면은 벌써 불타서 없어졌거나 뭐 이랬을 텐데 이 큰 돈을 찾아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요. 할머니한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 아들이 준 용돈을 이거 아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돈인데 비밀 금고나 다름이 없었는데 이거 신입 경찰의 눈썰미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매트리스에 돈처럼 보이는 게 있다라고 들춰보는 게 사실 사소하다면 사소한 일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고성주 순경님이 국민을 위해서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배 경찰로서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고성주 순경의 활약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 경찰서의 홍윤기 경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사회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의 측근이 오늘 한국에 도착합니다. 측근 한창준 씨인데요. 오늘 오후 2시쯤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고요. 법무부는 한 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현지 시간 5일 찰스 3세 국왕이 지난주 전립선 비대증 치료 중에 암이 발견돼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실은 국왕이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는 동안 별도의 우려사항이 제기됐고 이후 진단검사에서 한 종류의 암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왕 씨는 국왕이 치료에 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공개 일정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국왕은 공개 활동을 잠시 중단하지만 문서 작업과 사적 회의를 포함해서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 역할은 계속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이틀 연속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긴 비구름대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서 피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주택가 도로는 서핑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카약을 타고 이동하는 청년들도 눈에 띕니다.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차고 침수된 도로 곳곳은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폭우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이어지면서 그래미 시상식도 차질을 빚을 뻔했습니다. Oh my God, I just got stuck in the rain and traffic and thought I was going to miss this moment. And I could have missed the award, that's fine, but not Mariah Carey.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은 하루에 1년치 강수량과 맞먹는 비가 쏟아지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할리우드 언덕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고 인근 주택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로는 50만 가구 넘게 전기가 끊기고 산사태 등으로 주택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My son lives up the street and he came down and banging on the door. He says, "You got to get out here quick." This is not California. We have climate change. So get the politics in here.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82살 남성이 집 뒷마당에서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사상자가 곳곳에서 나왔고 바람에 쓰러진 나무로 차량 파손도 이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지구 온난화로 태평양에서부터 긴 비구름대가 형성돼 겨울 폭풍우가 불어닥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명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긴 비구름대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폭우와 강풍 피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남미 국가 칠레의 산불 사망자가 12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고온과 강풍 탓에 피해가 막심한데 실종자들이 많아서 역대 최악의 재난이 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가로 번진 화마에 온 마을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거센 불길에 소방관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헬리콥터도 무용지물입니다. 주민들은 대피에 정신이 없습니다. Fue una cosa como que pasaban por casa tirando benzina y quemaban así. Yo no puedo entender qué pasó. 칠레 중부 발파이라 소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미 사흘째. 사망자는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생사 확인이 되지 않은 실종자도 100명에 이른다는 현지 방송 보도까지 나와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청은 이번 화재가 고온과 강풍 등의 영향으로 삽시간의 주변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남반구 더위에 엘니뇨 현상, 최고 시속 60km에 달했던 거센 바람이 불길을 키웠습니다. Aquí la casa se quemó la casa de mis papás, se quemaron la casa de mis hermanas y murieron mis vecinos, la gente esa que me conoció de chiquitito. 산비탈 난 개발로 진입이 특히 어려운 비냐 델 마르 그리고 칼프의 등지에서 여전히 진화 작업이 이어지는 상황. 이들 지역에는 현지 시간 4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내렸고 칠레 전역에는 국가에도 기간까지 선포됐습니다. Quiero comunicarles que he decretado duelo nacional por 2 días a contar de mañana lunes 5 de febrero. Porque es Chile entero el que sufre y llora a nuestros muertos. 5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던 2010년 대지진 이후 칠레 역사상 최악의 재난. 당국은 이번 산불이 실화 또는 방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용의자 2명 이상을 조사 중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It's been a long d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Damn, who knew? All
the planes we flew, good things we've been through. That I'll be standing right here talking to you about another path. I know we love to hit the road and laugh, but something told me that it wouldn't last. Had to switch up, look at things different, see the bigger picture. Those were the days, hard work forever pays. Now I see you in a better place. How can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all that we got? Everything I would do,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 gon' be with me for the last ride.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최근 경북 문경의 육가공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분이 순직하셨죠. 보신 것처럼 소방관 10명 중에 4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살리는 이분들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김길중 사무처장님과 함께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하신 말씀 충분히 다 하고 가셔요. 네네. 들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도 현재 화재 진압팀에서 근무 중이라고 들었는데 앞서 전해드린 문경 화재 사고 좀 남일처럼 느껴지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제 소방관 제가 경력한 15년 지금 좀 넘어가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화재 파트 쪽에 있는데 제가 최근에 노조 지금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순직하신 동료분들 제가 성함을 좀 불러드리면 전북 화재 고 성공일 소방관님, 그리고 제주도 화재 고 임성철 소방관님, 그리고 이번에 문경 화재 고 김수강, 그리고 고 박수훈 영웅 소방관 분들의 연결식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부산 목욕탕 화재 11명 부상 당하신 소방관들 병원에 가서 보고 이야기 듣고 또 후원금도 저희가 마련해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찾아가고 하니까 어떤 마음도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연결식 보면 유가족들하고 뭐 동료 소방관들이 애도하고 엄청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울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소방관이고 화재 진압에 들어가면 제가 만약에 혹시나 안 좋은 일로 순직을 하면 저의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슬픈 생각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명감이 있어서 뭐 저희들이 농담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방화복을 입고 슈퍼맨처럼 갈아 입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디 뭐 진압을 해서 어떻게든 한 명의 뭐 요구자라도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셔서 갑자기 최근에 제가 문경 이번에 연결식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 1년 안에 한 4분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하셨는데 이게 점점 감정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젊은 분들이고 20대라고 하시니까 이분 가족들 얼굴도 제가 그 장례식장 가서 봤는데 너무 점점 더 이게 대민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무처장님도 그러시고 소방관 분들이라면 다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울컥해서 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방 공무원들의 마음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설문한 결과가 나왔어요. 들어보니까 10명 중에 4명은 마음의 병을 이렇게 좀 안고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소방관들이 일반인보다 PTS 수준이 5배가 높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순직 소방관이 2010년부터 19년 사이에 54분이 순직을 하셨는데 자살하신 분이 90명이거든요. 자살률은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순직도 어떻게 공상이 뭐 처리가 돼야 되지만 이런 트라우마, 우울증, 뭐 외상성 스트레스로 순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상이나 이런 거를 좀 추진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같은 거 본인이 뭐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쯤에도 제가 뭐 자꾸 이런 안 좋은 순직 사고를 접하다 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상으로 인정되기가 쉽진 않거든요. 어떻게 증명을 하셔야 합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동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무처장님의 동료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마음이 아프셔서 그럴 때 동료들이 좀 나서서 병원에 가봐라 혹은 치료를 받아봐라 뭐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기도 하시는지 실제로 병원에 가서 내가 트라우마로 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공상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본인이 좀 심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뭐 밖으로 표출하시면 다행히 뭐 주변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생활을 거의 같이 하거든요. 네. 24시간 같이 하니까 관심 있게 보다가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 이태원 12구 참사 이후에는 예.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는 심리 상담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타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받고 상담 과정에서 안 좋으면 이게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으신다는 게 그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병원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를 좀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상담 심리 치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관의 PTSD를 위한? 네, 그건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군요. 네. 이 얘기를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했는데 그 소방관들께서 그 가장 괴로워하는 감정이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냥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일도 아니지만 동료지만 가족인 동료를 또 떠나보내고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전에 다시 현장으로 떠나야 하는 그 심정을 차마 어떻게 좀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혹시 그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공상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공상 처리가 되어야 비용 지원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런데 개인이 이제 뭐 심리가 안 좋다고 해서는 본인이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이제 공상으로 승인이 되면은 그런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인정을 받아야 전문 병원도 없지만 그런 공상 인정을 받아야 치료 비용도 네네. 지원이 되는 현실이군요. 네. 소방관의 순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속 동료 구출팀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네네. 건데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이게 RIT라고 예. 저희 동료분들이 뭐 붕괴나 이런 재난 사고에서 뭐 갇혀 있거나 그러면은 밖에 대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구출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외국에서 도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이런 화재 진압을 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관심을 갖고 외국 동영상 이런 RIT 시스템 구조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한국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가장 절실한 것 중에 하나가 인력 부족이거든요. 예. 인력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 동료를 구조하려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없는데 이거를 뭐 소방청에서 지금 외국 시스템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져왔지만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청장님이나 뭐 소방청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과연 지금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렇군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RIT, 신속 동료 구출팀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현실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그 사무처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 그 CCTV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번 문경 화재 때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에 다시 한번 현장에 투입했던 고 김수강, 고 박수훈 소방관님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분들이 투입이 돼도 구할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처 대기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그 구조 역할을 맡을 대원도 현장에 투입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 인력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니까 최근 5년간 소방 인력 2만 명이 네네. 충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 인력에서는 좀 이게 뭐 체감하기가 어려운 수준인가요? 체감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까? 5년간에 2만 명 정도가 충원이 됐는데 예. 지금 그러면 저희가 소방관이 6만 7천에서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3교대 실시하고 있으면 한 팀에 6,500명 정도 충원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걸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예. 저희가 내근 업무, 구급 업무, 구조 업무, 화재 업무에서 4파트로 나눠지는데 예. 이걸 나누면 1,625명 정도밖에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전국으로 따지면. 아, 그러니까 1,625명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팀에 한 명 충원될까 말까 한 수준인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6,500명에서 예. 전국이 따지면 그렇게 따지고 생각하면 한두 명 정도. 그리고 이제 센터가 더 늘어나고 하니까 인력이 예. 자꾸 없다는 그런 볼멘 소리들이 많이 예. 나옵니다. 직원들에서.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점점 느는데 그만큼 인력은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정치권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문경 화재 현장을 찾아서 처우 개선하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일단 여권에서는 위험수당 올리겠다, 화재 진화 수당 올리겠다 이 부분을 약속을 했고 야권에서는 무인 로봇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현장에서 보시기엔 좀 도움이 될 거라 보세요? 이게 이제 소방관 순직 사고가 날 때마다 수당 인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수당 이렇게 올려준다고 그래서 이런 순직 사고가 안 발생하진 않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소방관 순직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그런 공약을 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력 증원이나 그리고 소방 전용 예산 확보를 위한 공약이 꼭 나와야 되고요. 이게 공약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꼭 그 후에 그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뿐이 아니고 어떤 국민의 생명하고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그 대형 재난이나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현장 투입해서 보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인 로봇으로 한다는 게 지금은 시기상조고 아직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화재나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예. 그 현장이 고르지 않습니다. 붕괴가 돼서 뭐 어떤 데는 뭐 붕괴돼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힘들고 사람도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걸 불까지 나고 있으니까. 무인 로봇이 가서 구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고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어제 그 소방노조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셨잖아요. 네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신 거죠. 네네. 구체적인 대책을 좀 언급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 저희가 주시면. 이제 그 국회에서 이번에 이제 순직 사고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정부와 국회가 경찰이 지금 14만 명이거든요. 네. 저희 소방관은 지금 6만 8천 명인데 같은 인구를 상대하는 저희가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2분의 1 정도의 인원밖에 없어서 그런 인원 증원 그리고 저희가 또 예산과 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예산과 인력을 독립된 소방청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지방 소방청이 필요한데 그런 지방 소방청 설치해 달라는 거. 그리고 또 연이은 소방관 순직을 막지를 못하는 저희 소방청장 그리고 지휘부가 즉각 교체돼야 되고 그런 소방관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소방관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거를 지금 즉시 적용을 해달라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소방관들의 숙명은 가장 먼저 진입하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그 현장에서 지휘해야 하는 지휘자가 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험자가 와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좀 있던데요. 네네네. 예. 저희가 지금 구조가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구조하고 간부보생 제도로 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소방이. 근데 간부보생들이 보면은 현장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은 국정감사 때도 항상 나온 이야기고 순직 사고 때마다 나온 이야기가 현장 경험 없는 지휘관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말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 경험이 없는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소방관을 투입시키는 게 아니고 현장 상황을 보고 테러가 확보되지 않는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지휘관이라면은 진입을 하지 말라는, 무리한 진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베테랑 소방관들이 지휘관이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현장의 목소리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서 소방청 합동사고조사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로 이제 소방본부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혹시 제가 여쭙지 못한 것이나 방송 통해서 꼭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저기 조사단을 해서 저희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도 조사단에 참가를 하고요. 네. 이게 형식적으로만 끝내지 않고 항상 조사를 하긴 합니다. 순직 사고 때. 예. 근데 공개가 안 돼요. 공개를 돼야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나가야 되는데 예. 꼭 이번에는 공개를 하고 또 개선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휘관들이 책임이 져야 된다면 그 지휘관 누구든 뭐 청장이든 지휘관이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할 게 있는데 네. 저희 소방관이 가장 필요한 게 인력 증원 그리고 소방 전용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마련을 해야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소방관은 보면 불이 나든 자기가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이라도 무조건 들어가는데,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인력 증원이나 뭐 예산이 없어서 장비가 없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명의 국민이나 뭐 재산을 저희가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게 안타깝거든요. 네.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꼭 이런 걸 검토하시고 해서 이번엔만이라도 꼭 인력 증원과 소방 전용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라이더에서도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고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함께 좀 관심을 갖고 개선을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직하신 소방관님의 명복을 함께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국공무원 소방노조 소방본부 김길중 사무처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은 눈비가 모두 그치고 하늘빛만 다소 흐린데요. 하지만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참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운전자는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서행 운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행자는 빙판길 낙상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는 산발적으로 강수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눈발이 약해지면서 내륙 지방은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다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간에는 오후까지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에도 저녁 한때 약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하늘빛은 종일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와 대구 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